네, 방금 소개받은 지신 옥십자의 조봉규입니다. 제가 뭘 눌렀는데요. 앞에 페이지로 가고 싶었는데 저기 해드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제가 지신 옥십자의 개발본부에 저는 이제 AI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기 이제 개발본부는 빠져서 제가 이제 언급을 구두로 하는 거고요. 근데 소속은 제가 지신 녹십자 소속이지만 아마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아마 저기 IFPMA라고 해서 오늘 행사의 하나의 그 같이 주관하는 그 국제제약협회 연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ICH M14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전문가 그룹들을 만든 거예요. 태스크포스로.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현재도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한테 컨택이 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M14는 이제 뭐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WD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이 ICH 가이드라인이 많잖아요. 뭐 SE 뭐 또 뭐가 있나요? Q, M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타이틀에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이렇게 찍힌 가이드라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처음이고 몇 가지가 이렇게 베이비처럼 크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보니까 E6R3인가? 뭐 거기에 보면 안엑스 2에도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게 어느 정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스텝이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뒤에 장표에도 보시겠지만 E23인가? 이건 이제 막 컨셉 페이퍼를 만들고 있어서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온 ICH 가이드라인 중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 M14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 RWT를 이용해 가지고 약물 안전성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비중재 연구라는 말을 썼고요. Non-intervention study라고 써 있고 이제 원래 처음 버전에는 저런 표현은 없었고요. 파마코 에피데미올로지컬 스터디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 버전에는 No Intervention Study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연구 계획서나 뭐 설계, 뭐 분석, 리포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들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프로그램 제가 이제 할 때는 조금 다를 거예요. 프로그램에 보면 스텝 3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발표에는 스텝 4라고 써 놨고요. 그 이유는 그 사이에 스텝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4일자로 해서 그 전에는 스텝 3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사 준비할 때는 스텝 3으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스텝 3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9월 4일자로 스텝 4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각 나라에서 임플리멘트 되고 있는 스텝 5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텝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읽고 싶으면 ICH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40페이지짜리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 친절하게도 이제 여기 ICH 그 N14 그 엑스퍼트 그룹에서 트레이닝 머티리얼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많은 부분은 그 트레이닝 머티리얼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ICH 스텝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도 있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스텝 1은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게 다큐멘트를 만들고 스텝 2는 이제 뭐 ICH 멤버나 아니 업저버나 이런 각국의 규제 당국이나 이런 데에서 드래프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스텝 2에서 그게 되면 이제 퍼블릭 코멘트를 받기 위해서 스텝 3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스텝 3이 되면 이제 각 나라에서 뭐 규제 당국이든 뭐 학계든 뭐 이렇게 업계든 이런 사람들이 코멘트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리고 스텝 4는 이제 그 코멘트를 다 받아서 파이널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M14이 지금 스텝 5라는 거는 이미 다 합의가 된
파이널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거고요. 스텝 5는 이제 각 나라에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것인가 이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막 이래서 규정은 이래요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 앞에 얘기하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이러한 엑스포트 뭐 커미티나 이런 워킹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M14 뭐 엑스포트 워킹 그룹에 보면 헤드가 있죠. 헤드는 뭐 주로 FDA나 뭐 이런 이제 유럽이나 일본 이쪽의 규제 당국 쪽에서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포트 해가지고 이 총 가이드라인 최종 보고서 책임자는 이제 FDA에서 맡고, 뭐 레귤러터리 차원에서도 보는 건 일본 쪽에서 맡고, 거기 엑스퍼트들이 막 모여요. 모여서 이제 ICH 멤버나 업저버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한국 FDA도 있지만 이제 오늘 관점에서 보면 저게 IFPMA라고 해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저게 있죠. 그래서 저게 이제 국제 뭐 제약 협회나 이런 90개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고 이제 거기에서 한 명 정도를 저 워킹 그룹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보면 이제 미스터 구호라고 돼 있는데 저분이 이제 IFPMA를 대표해서 저기 회의에 참가를 하는 거고요. 저기 참가하기 전에 이제 IFPMA에서 야 우리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 그래서 각 나라의 협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제가 결합했을 때는 주로 차이나나 타이완, 한국, 브라질 이쪽에 그 제약 협회 같은 게 있잖아요. 전 제약 바이오 협회 통해서 이제 결합하게 됐는데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하니까 뭐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해서 계속 논의되는 사항들을 업데이트 받고 뭐 업계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의견들을 또 취합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고요. 저는 2023년 12월에 아마 여기에 결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결합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제가 막 들어갔을 때는 스텝 2 거의 끝날 때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스텝 5니까 거의 2, 3, 4, 5 이렇게 변하는 걸 한 옆에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뭐 업계에서도 이제 커리어를 쌓다 보면 이쪽으로 엑스퍼티즈가 생기면 또 이런 콜이 왔을 때 지원을 해서 이런 것도 경험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뭐 그렇고요. 다시 M14 가이드라인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ICH는 이제 하모나이제이션 시키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FDA나 뭐 EMA나 꽤 많은 그 가이드라인들이 막 나왔습니다. 저기 장표에 보시면 좀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고요. 그래서 FDA 따로, 뭐 EMA 따로, 뭐 저희 식약처도 뭐 직접적인 저런 워딩은 아니지만 뭐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이드라인 2021년에 이미 만들었죠. 그리고 세이프티 뭐 PMS 할 때 새로운 항목으로 시파노 데이터베이스 연구 이런 것도 신설을 해서 전체 국제적 흐름에서는 크게 뒤처지지 않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인터내셔널 레벨에서 좀 통일시켜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ICH M14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만든 장표는 아닙니다. 저기 보시면 ICH 로고가 있잖아요. 저 로고가 달린 그 장표는 다 ICH 그 트레이닝 머티리얼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ICH 저 로고도 뭐 카피라이트 있으니까 건들지 말아라 막 이런 말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안 건들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컨셉 페이퍼가 나온 건 2022년이고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컨셉 페이퍼 나온 다음에 한 3년 이상 돼야지 이제 파이널 버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M14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슬라이드는 거기 M14 엑스퍼트 그룹에서 트레이닝 머티리얼로 만들었고, 그리고 트레이닝 머티리얼에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맨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셀렉티드 섹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다 소개 40페이지짜리거든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트레이닝 머티리얼을 만들 수가 없으니 그 엑스퍼트 그룹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만 셀렉션해서 트레이닝 머티리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데 몇 개 빠진 부분은 제가 이제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제가 보기에는 뭐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야 뭐 당연히 저렇게 써 있는 대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DA나 EMA 그다음에 식약처 그 가이드라인 RWT나 뭐 non intervention 스터디 관련된 거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맥락은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없지만 M14에 포함됐다라고 보이는 것은 저겁니다. 컨셉추얼 프레임워크예요. 그 FDA, EMA, 식약처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에는 그림이 없어요. 여기에 나온 그림이.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한 거는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를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거의 많은 부분들을 이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만 골라봐. 이러면 당연히 컨셉추얼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 프린시펄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표가 몇 개 반복이 돼요. 반복이 좀 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제 가장 키 프린시펄은 원래 초기 버전을 보면 좀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은 세이프티만 본다. 의약품의 세이프티에 포커스를 두겠다라는 게 그 초기 버전 뭐 스텝 2, 3 막 이럴 때는 확실하게 나왔고 거기서는 이펙티브니스는 잘 안 볼 거고 이 가이드라인은 오직 세이프티만일 거야 라고 계속 논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파이널 버전에서 보면 이거는 세이프티에 포커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펙티브니스 할 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뭐 이 정도가 약간 더 첨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메인 그 프린시플은 세이프티를 보겠다 이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드럭도 뭐 그냥 뭐 스몰 모레큘뿐만 아니라 백신 그다음에 다른 바이올로직스도 보겠다 뭐 이런 거고요. 보시면은 아까 그 타이틀에는 리얼월드 데이터가 있지만 이 장표 첫 번째 문단에는 리얼월드 데이터란 말은 없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P4 use라는 말이 있습니다. P4 use 데이터라고 써 있는데 P4 use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 다가 아니라 규제기관에서 결정을 할 때 꼭 필요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져와.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어떻게 스터디를 디자인해서 어떻게 결과를 내와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결정을 할 거냐. 그런 스터디를 디자인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라인에 보면 뭐 스터디 프로토콜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피저빌리티를 어떻게 볼 거냐, 뭐 디테일하게 볼 거냐, 뭐 이런 프로세스들이 많아요. 그 아까 보여드리겠지만 컨셉션 프레임워크도 다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 당연히 식약처 규제 당국과 처음부터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해라 이 부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란에 써 있는 것처럼 모든 스터디 플랜 이런 거는 당연히 프리스페시파이 돼야 되고 다큐멘테이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로 할 거면 스터디 프로토콜 정확히 쓰고 기록 남기고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트랜스페어런시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은데, 뭐 당연히 아까 그 FDA, EMA, 코리아 뭐 가이드라인 보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레벨에서 당연히 그 합의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서로 좋은 거죠. 업계도 좋고, 뭐 규제 당국도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규제 당국은 좀 통일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계도 저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도 준비하기 좀 쉽고. 또 빨리 또 허가를 받을 뭐 허가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뭐 절차를 빨리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머리 오브 가이드라인 컨텐츠인데 계속 똑같은 걸 말씀을 드리면 그냥 리얼월드 데이터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이프티 이슈를 어드레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를 찾아와 리얼월드 데이터. 그래서 P4 use라고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찾거나 스터디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과정이 뭐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계속 뭐 이렇게
피드백 루프를 줘서 계속 반복적으로 찾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뭐 렐러번스하고 릴라이빌리티는 뭐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뭐 세이프티랑 이슈가 된 세이프티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릴라이빌리티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이드라인 읽어보면 제가 이제 약간 외웠어요. 액큐러시를 보고 이제 정확해야 돼요, 정보가. 그다음에 컴플리트니스를 해서 뭐 미싱 데이터가 최대한 없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트레이서빌리티 해가지고 오리지널 소스 데이터를 어떻게 끄집어 와서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었고 이런 게 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프로버넌스라고 해서 원 데이터가 이제 누가 만들었고 몇 년도에 만들었고 그런 말까지는 없지만, 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accuracy, completeness, 그다음 traceability 이걸 가지고 reliability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터디 디자인 잘해야 되고 분석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 나왔을 때 리미테이션이 뭐고 이런 리미테이션이 스터디 파인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프로토콜 그 전에 프리스페파이 해놓고 해야 되고 다큐멘테이션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규제 당국 일찍 만나서 얘기하고 모든 과정이 트랜스페어런시가 보장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 진짜 40페이지짜리 열면 이런 목차가 나오고요. 섹션 1에서 13까지 쭉 있는데 다른 가이드라인이랑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섹션 3에 보면 거기 강조하고 싶어서 맨 앞에 써놨습니다. Conceptual Framework이라고 써놨죠. For generating adequate evidence using real-world data 이렇게 써놔서 여기 기초로 해가지고 뭐 initial feasibility를 어떻게 볼 거냐, protocol development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analysis 쭉 써 있어요. 근데 가장 강조하는 건 섹션 3입니다. 3. 그래서 했고요. 이제 이건 잠깐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파이널은 이미 나왔어요. 근데 스텝 3에서 이제 퍼블릭 코멘트를 오픈했죠. 그래서 1600개라는 코멘트를 받은 거예요. 1600개. 그 드래프트 가이드라인을 전 세계에 뿌렸더니 1600개가 코멘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스크포스에 있어서 이 코멘트를 엑셀로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엄청 길어가지고 그냥 닫았어요. 그래서 뭐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도 없고 이랬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기 보시면 X, Y가 있고 Y가 아마 그 개수인 것 같아요. 근데 X는 저도 상당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Y축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기 보시면 프로토콜 디벨롭먼트가 400개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가장 좀 코멘트가 많았고, 그다음에 저기 노란색으로 있는 게 뭐 이니셜 디자인 피저빌리티 이게 뭐냐, 뭐 어떻게 할 거냐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블루가 뭐 저기 인트로덕션 파트일 것 같아요. 인트로덕션도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이니셜 드래프트는 굉장히 모호하게 써놨어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의 FDA 사람이 들어와서 거의 빨간 줄로 쭉쭉쭉 그으면서 굉장히 많이 코멘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클리어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빨간 게 이제 프레임워크도 많이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니셜 버전에서 좀 애매하게 돼 있던 것들을 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FDA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자기 FDA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많이 했겠죠. 이제 그래서 많이 고쳤는데 제가 보기에 장점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서나 문화 자체가 모든 걸 클리어하게 하는 동네라서 대신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다큐멘테이션 할 때는 그러한 힘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볼 때. 네, 그래서 명확하게 써서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이것도 친절하게 또 막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프레임워크 쪽에서는 처음 그림은 사실은
박스를 막 한 8개 쌓아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고 뭐 피드백 루프도 만들고 상당히 좀 더 다듬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어스 컴파운딩 이쪽에서도 뭐 여기 보시면 뭐 디렉티드 사이클 그래프 뭐 이래 가지고 좀 어드밴스드 된 내지는 프로펜시티 스코어 뭐 성향 점수 뭐 이런 것도 뭐 언급이 돼서 좀 약간 어드밴스된 약물역학 방법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어스 타입은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셀렉션 바이어스, 뭐 인포메이션 바이어스, 뭐 타임 릴레이티드 바이어스 이런 게 좀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 보시면 다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해서 파이널 버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없어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티브가 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티를 보는 거고, 이펙티브니스는 메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커스는 세이프티다. 그리고 약은 뭐 그 케미컬부터 바이올로지까지 다 커버를 한다.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를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이 피포 유즈다, 피포 퍼포즈라고도 하고, 어드레스 하려고 하는 세이프티 시그널을 다룰 수 있는 RWT를 가져다가 스터디를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코프를 보면 일단 이게 커버하는 게 이제 그런 스코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제 아닌 거를 가져왔어요. 그 가이드란에 보면 이건 이 스코프는 아니야. 이제 1번은 그 PV 스터디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상 사례 내셔널 레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PV적인 스터디, 오운이 이것만 쓴 스터디는 이 스코프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제끼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상처럼 뭐 RCT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페이션트 제너레이티드 뭐 데이터 이런 거는 대상이 되긴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뭐 SNS에서 있는 걸 다시 익스트랙션 해서 가져오는 이러한 세컨더리 두 번에 걸친 것들은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뭐 RMP 차원에서 하는 이펙티브니스 스터디는 아니다 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세이프티에 초점을 둔 거라서 약간 익스크루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 RWD를 이용한 이펙티브니스 스터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23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따로 만들기 때문에 더욱 이쪽은 세이프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 프라이머리 데이터 컬렉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초기 버전에 막 들어갔을 때 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왜 저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 막 이랬었는데, RWD 하면은 일단은 약간은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루틴하게 컬렉션된 데이터를 우리 목적으로 쓰려고 가져오는 약간의 세컨더리 데이터 컬렉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써왔던 거는. 근데 그럴 때 거기에 프라이머리 데이터 컬렉션 을 여기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막 논쟁이 초기 버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넣기로 해서 파이널 가이드라인에 들어왔고요. 왜냐하면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찾다가 보니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다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컬렉션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겠다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데이터 컬렉션을 했고요. 주로 프라이머리 데이터 컬렉션은 ICH E8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를 좀 참조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저희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어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뭐 심평원 데이터, 무슨 병원 데이터, 아니면 뭐 무슨 예를 들면 희귀질환 뭐 레지스트리 데이터 이런 거는 그냥 저희 식약처 거기에도 데이터베이스 설명할 때 많이 나와 있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여기서는 그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데이터도 상세하게 그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디지털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많고,
손목에 차는 거 스트랩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거, 뭐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뭐 연구할 때 하트레이트 모니터링 쓰고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보고, 지금은 또 뭐 글루코스 컨티뉴스 모니터링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리얼월드 데이터의 항목으로 하나의 섹션으로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어떻게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거 말고도 저기 잘 읽어보시면 뭐 인터뷰를 했다거나, 인터뷰는 사실은 데이터 만지는 사람들, 양적 연구에 익숙한 사람들은 저게 뭐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질적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죠. 그래서 인터뷰 데이터, 뭐 서베이 데이터, 퀘스처네어 데이터 뭐 이런 것도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 상에서 이걸 꼭지로 해서 더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열어놨고, 뭐 저런 것들도 이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터디 킥오프 할 때 고려할 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이제 뭐 당연히 뭐 뭘 할 건데, 연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 할 건데잖아요. 무슨 연구를 하려고 하니 이게 굉장히 클리어해야 되고, 뭐 이건 의약품 개발할 때도 그렇죠. 무슨 약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클리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서치 퀘스천 굉장히 클리어해야 되고, 이게 이 연구를 수행하는 팀에서 온라인이 돼 있어야겠죠.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되고, 연구를 하려면 서브젝트 매러 엑스퍼트들을 다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이 연구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뭐 토탈 키 스테이크 홀더들도 같이 참여시키게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당국이지만 반드시 규제 당국 말고도 또 다른 뭐 환자 그룹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타임라인이나 마일스톤 클리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미팅 라직스도 해야 된다. 뭐 킥오프 할 때 명확히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다른 FDA, EMA 식약처에는 없는 그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세이프티 이슈에 해당하는 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할 거냐라고 해서, 그러한 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런 컨셉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뭐 10번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잘 보시면 뭐 1번에는 뭐 어떤 시그널이 뭐 세이프티 관련된 시그널이 디텍션 되면, 이제 시그널은 진짜가 아니니까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걸 컨펌할 거야. 뭐 아니면 어떤 백신을 맞았는데 어떤 이상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해. 뭐 이걸 어드레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RWD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쭉쭉 내려와서 네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어드레스 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니셜 피저빌리티를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프로토콜도 이제 약간 드래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저빌리티가 두 번 얘기를 해요. 앞에 이니셜 피저빌리티를 얘기하고 6번에서는 디테일드 피저빌리티라고 해서 그러면은 구체적인 변수까지 들어가서 어떤 변수 있고 그 변수의 뭐 정확성이나 뭐 미싱까지 다 봐서, 그러면 7번에 도달했을 때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세이프티 이슈를 어드레스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있어. 이러면 이제 8번으로 가서 진짜 풀 프로포자를 작성하고 규제당국에 스터디해서 규제당국에 제출한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고요. 이제 7번에서 할 수 있어 했는데 없으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더 적절한 걸 찾거나, 이제 그게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라이머리 데이터 컬렉션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조그마한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라는 컨셉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트레이닝 머티리얼이니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스텝 4 이니셜 단계에서 봤더니 저도 이 장표를 해석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맨 앞에 보면 박스에 N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니셜
피저빌리티 차원에서 봤더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RWD가 한 7개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에 들어가는 거죠. 야, 우리가 그걸 보려면 그래도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지, 내지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이프티 이슈를 담은 헬스 아웃컴이 있어야지, 이런 거 했는데 이제 2개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서 중간에는 이제 5개가 된 거고요. 이제 더 이제 질문을 넣어서,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뭐 약물이 있어? 뭐 그룹이 있어? 그다음에 팔로업은 뭐 충분해? 볼만해? 뭐 너무 짧으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7개로 출발했지만 이니셜 피저빌리티에서는 야,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가능하겠다, 4개는 날리고 이렇게 이제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디테일 피저빌리티에서는 이 선택된 포텐셜 캔디데이트 이 3개를 가지고 또 더 많은 각도에서 이제 점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건 1번은 굉장히 안 좋고 5번은 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후보 1, 2, 3 해가지고 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차원에서는 어때, 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차원에서는 어때고 어떠니, 그다음에 뭐 얼마나 데이터를 빨리 액세스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점수가 높은 걸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1번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런 라직에 의해서 1번으로 가자라고 이제 하는 거를 약간 예시처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했는데, 이제 1번으로 가려다 보니까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차원에서는 괜찮아? 그래서 괜찮으면 가면 되고, 근데 거기에 좀 미싱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다른 데이터랑 링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른 변수를 통해서 그걸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막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 없어. 그럼 다시 또 올라가서 다시 반복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진짜로 그러면 없어,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디노보서 있잖아요. 그럼 프라이머리 데이터 컬렉션을 해라. 그래서 레지스트리가 있거나 뭐 그러면 프로스펙티블리 뭘 끼워 넣어서 데이터 컬렉션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라 라는 게 이제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로 보여주면서 이 컨셉셜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머티리얼에서.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이제 또 뭐 연구를 해본 사람들한테는 거의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배리어가 있어서 이쪽으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걸 따라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좀 안내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이라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7분 남았는데요. 빨리 이제 뒷부분은 그렇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리포팅 할 때는 뭐 당연히 E2D에 있는 그런 걸 참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리포팅 할 때도 그 규제 당국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로토콜 아까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라마다 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프로토콜 같은 거 잘 작성을 하고, 근데 뭐 이것저것 봐도 없을 때는 저기 그 ISP랑 ISPOR에서 만든 하퍼라고 하는 프로토콜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서라도 해라, 이것저것 없으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똑같은 거지만 이제 또 다른 유사한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2D는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거고, E8은 아까 말한 프라이머리 데이터 컬렉션 관련해서는 여기를 좀 더 보고, E6, R3는 이제 저기 이제 임상 연구에서 RWD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아직 스텝 3인가 스텝 2 레벨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거를 참조해라 라고 하고 있고, E23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베이비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RWD를 이용해서 이펙티브니스 스터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봐라. 그런데 M40는 주로 이제 RWD를 이용한 세이프티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프로토콜을 퍼블릭하게 어베이러블하게 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 디세미네이션 잘해라. 그다음에 보고할 때는 저러한 여러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리포팅할 때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넣어줘. 뭐 어떤 식으로 이런 그 가이드라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걸 참조해서 리포트도 잘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이제 저희가 이제 식약처 관점에서 이제 보면 우리도 이제 RWD를 이용해서 세이프티 연구를 이런 가이드라인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보면 그럼 우리는 저기서는 프로토콜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프로토콜 양식이 있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만약에 그냥 정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EMA는 2012년에 벌써 저러한 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RWD 할 때 이런 폼의 양식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식약처나 아니면 업계의 논의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뭐 EMA 이러한 툴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세련되게 만든 게 아까 그 ISPE 뭐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pidemiology 그쪽에서 나온 하퍼 프로토콜 툴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뭐 사용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그런 프로토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식약처가 갖고 있더라도 퍼블릭에 오픈을 할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렇게 사이트에다가 뭐 리얼월드 데이터는 어떤 게 있고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걸 좀 정리한 게 있고요.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한 뭐 세이프티든 뭐 다른 연구든 이것을 또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터디가 벌써 3,000개 정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식약처에서 만들어 주면 뭐 중복 연구도 피할 수 있고 또 참조할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너는 잘하니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로스페로라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시스테믹 리뷰 앤 메타 애널리시스 할 때 동일한 라직이에요. 이제 하기 전에 연구 계획서를 써서 등록을 하고 퍼블릭이 다 볼 수 있게 해라. 이런 관점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이제 해가 가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백신 연구할 때 이제 세이프티 이슈가 하나 있어서 저거에 대한 메타 애널리시스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뭐 국제 표준에 맞춰서 우리도 어떻게 연구할지를 연구 계획서를 다 써서 미리 등록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연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작년이죠. 프로스페로에 이제 등록을 시켰고요. 등록을 하면 저렇게 넘버가 나옵니다. 고유 넘버가 있고 저걸 누르면 그 스터디에 뭐 리서치 퀘스천, 뭐 베리얼블, 뭐 데이터 어널리시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데이터를 뭐 이상하게 해서 결과를 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신옥집자는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계에서나 뭐 규제 당국이나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훨씬 그 국제 레벨이랑 거의 이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레퍼런스도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결론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M14만이 RWD를 달고 있다 타이틀에. 그 다음에 세이프티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거기에 맞는 RWD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를 한번 보시면 가이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장표에 대한 거는 그 ICH에 대한 그 만든 장표는 ICH 그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보내시면 되고 그게 아닌 장표는 제가 만든 거니까 제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 장표는 발표 뒤에 아마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문